소금과 문명, 세뮤엘 에드셰드 지음, 박영준 옮김, 북카페 트리티. 북카페 트리티는 소통과 문화가 있는 대한문화 공간입니다. 커피 향 가득한 트리티에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펼치세요. 지호. 세뮤엘 에드셰드.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있는 캔터베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크라이스트 옥스퍼드에서 수학했으며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국사를 연구했다. 저서로는 중국 염정의 현대화, The Modernization of the Chinese Thought Administration, 세계사 속의 중국, China in World History 등이 있다. 박영준은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책과 관련된 일을 계속해오다가 현재는 흥미로운 과학책과 인문서를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 번역서로 악마가 준 선물 감자 이야기, 과학으로 가는 길, 지구가 지글지글이 있다. Thought and Civilization, 2002년 이달의 청소년 도서,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 소금과 문명, Thought and Civilization, 세뮤엘 에드셰드 지음, 박영준 옮김, 지호. 소금과 문명, 샘 에드셰드 지음, 박영준 옮김, Thought and Civilization by Sam Edshed, copyright 1992 by Sam Edsh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1 by Jiho Publishing House, all rights reserved. This Korean edition was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Macmillan Press Limited, Hampshire through KCC 서울.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센터 KCC를 통한 저작권자와의 독점계약으로 지호 출판사에 있습니다. 신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출판일수 인쇄일 2006년 8월 25일, 출판일수 발행일 2006년 8월 30일. 발행처 출판사 지호, 발행인 장일용, 출판등록 1995년 1월 4일, 등록번호 10-1087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81-2 2층 121-110, 전화 713-5170, 111-713-5172, 이메일 지호펍 yahoo.co.kr. 편집 오지연, 서영심, 영업 윤규성, 표지 디자인 가필드, 종이 대림지업, 인쇄 대원 인쇄, 라미네이팅 여민서, 제봉 경문 재책, ISBN 89-86270-53-6 차례 콘텐츠 1. 원시시대 12, 소금의 땅 유럽 14, 부여원천 아메리카 26, 제피소금의 대륙 아메리카 38, 2. 고대 문명의 시대 58, 로마의 소금 60, 이슬람의 소금 74, 인도의 소금 산맥 78, 한나라의 소금 장치 82, 4. 암흑시대와 감명의 시대 96, 새로운 공정의 시작 100, 소금의 전달자 이슬람 114, 비잔틴 제국의 황혼기 126, 이동하는 소금 132, 4. 중세시대 140, 통일제국 시대의 소금 144, 본격적인 무역인 시작 166, 5. 공존의 시대 190, 산해진 생활 192, 소금의 직선수 오스만과 무굴 225, 에너지 위기와 염정의 쇠퇴 224, 6. 군대와의 두 얼굴 252, 새로운 기술 새로운 소리 268, 다른 형태의 근대화 287, 중국의 몰라 296, 머리말 6, 옮긴 얘글 314, 주석 320, 창문화 336, 찾아보기 350. 머릿말, 소금과 문명, 샘 에드셰드. 이 책은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에 걸쳐 전개된 소금의 역사를 개관한 책이다. 소금의 생산, 분배, 소비의 발달, 즉 소금의 사회사를 연대순으로 주작했으며
가능한 한 그 범위를 전 세계로 넓혀 비교해서 연구하려고 했다. 이 책에서는 유럽과 아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소금이 담당했던 역할을 다루었는데 이는 소금사를 바로 세계사의 한 주제로서 다루어 보고자 하는 의도였다. 물론 상품의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해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게 뭐예요? 라고 흔히 물어오는 질문에 대답하듯 직접세 immediate thing의 역사에 대해 성급히 정의를 내리려 한다면 신탁이나 사전 편찬처럼 불만족스러울 수 있고 또 낱말 맞추기식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질문에는 맞부딪혀 답을 구하는 것보다는 애두름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아는 것을 전조하거나 첨가와 삭제하는 방법을 쓰거나 이 경우처럼 다른 상품의 역사를 결부시켜 모르는 것의 범위를 구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길을 잃은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 대신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고 묻는다. 마찬가지로 의미를 묻는 사람도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묻기보다는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상품의 역사는 생소한 것이 아니다. 상품의 역사는 가령 자연과 문화와 같은 이분법적 개념처럼 최고의 역사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이용해 온 개념을 비교적 새로운 분야에 간단하게 적용시키는 것뿐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역사학자 크로체는 나폴리에서 능동적인 소수 지성인을 어리숙하고 수동적인 다수와 비교했다. 반면 트레버 로퍼는 어느 에세이의 서문에서 강력한 사회적 힘이나 다루기 힘든 지리학적 사실 그리고 이것들과 씨름하는 창조적이거나 파괴적인 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썼다. 이런 이분법의 형태 가운데 하나가 물건과 사람에 대한 양극성이다. 물건이 사람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다면 상품은 물건의 하위 범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재화를 좀 더 가공이 필요한 중간재와 소비를 위한 최종재로 구별한다. 상품은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 상품은 중간재라기보다는 최종재다. 이런 의미에서 소금은 고대로부터 상품이었다. 소금은 우선 음식에 사용되었고 그 다음은 보존을 위한 용도나 여러 분야의 산업에 인용되어 왔다. 우르술라 이왈드가 자신의 저서 멕시코의 소금 산업 1560부터 1980에서 보였듯이 소금이 산업광물로 처음으로 중요하게 사용된 것은 멕시코와 페루에 있는 에스파냐인들의 광산에서 은을 채수하기 위해 사용한 파티오 공장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사용된 은광석에서 은을 분리하는 방법 은광석을 진흙처럼 곱게 깔아 앞마당 파티오에 펼쳐놓고 소금 황성구리를 뿌린 후 노새를 그 위를 달리게 해 섞이게 만든다.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은이 유리되어 수은에 녹아 나온다. 에서였다. 그러나 소금이 상품보다 산업광물로 주로 쓰이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부터였다. 그때까지 소금은 소비자의 변덕스러운 기호, 선택, 우선순위에 따라야만 했던 상품이다. 제임스 라담이 소금의 종교적 상징에서 유대 기독교의 사상체 세계를 분석한 것처럼 소금이 사상구조를 밝히기 위한 음식물의 기호체계화에 널리 쓰인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사실 자연과 문화를 결부시키면 칼 라너가 세계 안의 정신 제이스트 임발트에서 설명했던 인간의 인신론적 조건의 근본 특징은 간단히 표현된다. 게다가 상품의 역사는 새로운 것도 아니다. 역사가들은 상품을 통해 학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등한시한 적이 없다. 양차 세계대전 사이 마조리와 케넬은 필수품의 역사에서 상품의 역사가 왕이나 전쟁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는 그때까지 등한시되어 왔던 진리를 강조했다. 같은 시기 피레는 금은 향로 파피루스가 서유럽에서 더 이상 유입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고대사회 말기를 관련시킴으로써 상품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1949년 레드클리프 셀러먼은 감자의 역사와 사회적 영향에서 역사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했다. 같은 해 페르낭 브로델의 필리프 2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가 출간되었는데 그는 이 책에서 귀금속 향료 곡물이 상품의 역사에 강력한 자극을 주었음을 밝혔다. 1949년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는 단지 주요 저술만을 나열할 수 있을 뿐이다. 1964년 루이 테르미니는 중국과 서양 18세기의 광동의 교육 1719에서 1833
펴냈는데 이 책은 유럽에서의 중국 차의 역사에 관한 것이었다. 로베르 들로르는 1978년에 발행된 중세말 서양의 모피무역과 이어 1984년에 나온 동물의 역사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발생한 상품, 가령 음식으로서도 또한 상징으로서도 중요한 꿀과 같은 상품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1980년 미셸 몰라가 프랑스 수산업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편집한 책에 실린 장클로드 오케와 로리의 튜르중의 논문은 상품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특히 주목할 만하다. 비록 상품의 역사가 낯선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발전을 거듭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 이런 발전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상품의 역사에는 자연적 물건이라는 객관적인 요체와 이를 이용해왔던 인간이라는 주관적인 요체의 양자가 늘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날에는 주관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상품은 단순히 경제 분야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가치라는 영역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리에서 데르민이는 18세기 영국에서 유행했던 차 마시는 습관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상황, 판톤 콘정스처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오후의 차 시간에는 시공간이 여성화되었고 산업화가 이루어진 북부지방의 고기 요리가 따르는 오후 차 시간에는 시공간이 다시 남성화되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들로르는 모피, 무역품을 설명하기 위해 기후와 체온 조절의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옷차림, 생필품, 사치금지법, 유행의 심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티르종은 생선 수요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음식에 대한 구미 변화, 기독교 이탈 풍조에서의 사순절과 생선의 관계 그리고 의학적 견해의 변화에 근거를 뒀다. 상품은 꺼질지 모르는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기술을 동원해 불가피하게 생산해야만 하는 그저 그런 대상이 아니다. 상품은 생산되어야 할 뿐 아니라 포장되어야 하고 홍보되어야 하며 판매되어야 한다. 주체와 개체 간에 끊임없이 상호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없으면 자연도 불완전하다. 이제 이 사실은 단지 역사가만이 인정한 사실이 아니다. 이는 결정론이나 기능주의로부터 체계주의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지리학자, 심지어 인류 우주론, 어트로픽 코스몰로지컬 프린시플이라는 이론으로 물리학자들이 인정한 사실이다. 이렇게 물건의 역사는 다른 지적 발달과 보조를 함께한다. 상품 가운데에서도 소금은 역사가에게 이중으로 매력있는 주제다. 사회와 관련해서 보면 소금은 신석기 시대 이래로 콩, 모피, 곡물, 면화, 황마, 아편차, 기타 무수한 제조 물품과 수평적인 관련을 맺으며 거의 보편적으로 쓰였다. 한편 국가와 관련해서 보면 소금은 세금과 독점의 대상으로 그 자체에 관한 독특한 자료가 축적되어 왔던 탓에 작업에 들이는 역사가의 노고를 반쯤 줄여주었다. 그러므로 소금이 이미 수준 높은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1956년 레비 디 노르에 처음 실렸고 미셸 몰라가 1968년에 편집한 논문집 역사 속에서의 소금의 역할에 재수록된 자넨과 자크 르 코프의 논문 중세와 근대에 있어서 소금에 관한 연구 설문을 통해 소금의 현대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뒤로 연구 논문 외에 특히 세 권의 저서가 이 분야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1978년 스미스소니언 협회의 로버트 멀토프가 넵튜누스의 선물 소금의 역사를 냈고 1982년 장 프랑스와 베르지에가 소금의 역사를 출간했다. 1985년에는 베네치아의 소금 행정에 관한 역작 외에도 내용이 풍부하고 재기 넘치는 논문을 다수 쓴 바 있는 장클로드 오케가 서기 1000년부터 프랑스 혁명까지의 소금과 권력의 관계를 펴냈다. 하지만 이미 수행된 훌륭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역사를 연구한 논문을 분석해 본다든지 아시아,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자료를 더하는 식으로 일반적인 연구들을 보충함으로써 영어로 개관해 볼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이야말로 소금사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아마도 전파라는 관점에서는 중국은 소금사의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두 가지 요소의 초기 사례를 보여준다. 즉 사회적인 면에서는 다단계 천일 제헌법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했다는 점이고 또 국가적인 면에서는 특화된 독점 행정, 즉 염세 제도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이런 류의 책은 일상 그렇듯이 다른 분들의 연구 성과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마련이다. 필자가 도움을 받은 분들과 그분들의 저서는 주석과 참고 문헌을 밝혀두었다. 하지만 다음에 언급하는 세 분께는 이 자리에서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만 할 것 같다. 그 가운데 한 분이 내게 중국의 염정에 대한 연구에 단초를 제공해준 토마스 매치거이다. 또 다른 한 분은 유명한 조사표의 사본을 보내준 미셸 볼라다. 그리고 그 심오하고도 풍부한 착상으로 내게 영감과 열망을 불어넣어준 장클로드 오케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어 1990년 루벤 카톨릭 대학교의 소금과 자본주의 연구분과와 키로주의 졸바트 할에 있는 소금사 국제협회의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원고 작업을 도와준 캔터베리 대학의 메리 화이트하우스 박사와 색인 작업을 해준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의 데스먼드 브라이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네드 스웨드. 원시 시대 프리미티비티.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고 해도 상품은 단순한 물질보다는 그 가치가 크다. 상품을 생산하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즉 원료에 에너지를 투입해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또 상품을 분배하려면 항구와 도로, 교통, 수단 등 운송체계와 교역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상품을 구매하려면 먼저 구매할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상품을 선택하는 데는 필요와 만족도에 따른 우선순위가 그 바탕에 깔려있다. 우선순위에는 공적 가치와 사적인 기호가 반영된다. 모피에서부터 마수에게 먹이는 꼴에 이르기까지 상품은 문명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다. 소금처럼 공급이 제한되고 분배를 통제할 수 있고 수요가 많은 상품은 국가의 재정원으로 관심을 끌 것이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국가의 수입원이 곧 국가의 기능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했다. 따라서 소금 이외에도 귀중품, 술, 담배와 같은 상품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한 핵심 요소였다. 이 책은 이러한 가정의 토대를 두고 소금을 세계사의 한 주제로 다루어 볼 것이다. 원시시대부터 산업시대에 이르기까지 문명의 주요 시대마다 소금이 어떻게 생산되었고 분배되었으며 소비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찾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문화의 대상, 인간의 현실, 정신적 기질, 멘탈리테의 표현이다. 인간 정신의 변함없는 세계 안의 정신이라면 그것의 한 구획인 소금은 세계의 의미 심장한 일부임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원시시대, 즉 로마시대 이전의 유럽, 콜럼버스 시대 이전의 아메리카, 식민지 시대 이전의 아프리카의 소금에 대한 연구로 시작한다. 여기서 말하는 원시시대란 이후에 도래하게 된 그 무엇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다. 고고학적 인류학적 해석이 자세해질수록 인간의 기원이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원시시대에도 우리 시대와 다름없이 정말로 지적이고 복잡다단한 정신적 체계가 발달되어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이 장의 주제는 이후 고도로 문명화된 중심지역의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생산, 분배, 소비가 정교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원시시대의 소금 세계다. 현대와 마찬가지로 원시시대에도 소금은 문화의 주역이었다. 소금의 땅 유럽, 고고학의 대상으로서 소금은 생산면에서는 꽤나 풍부한 사료와 유적지를 남겨놓고 있지만 소비에 관해서는 남아있는 증거가 별로 없다. 그러나 자크 남켄, 베르나르 에데잉, 장폴 베르토와 같은 학자들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 후 100년까지 켈트 사회에서 소금이 어떤 상품이었는지 그 면모를 그려볼 수 있다. 즉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를 통해서 이전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서유럽 쪽에 관한 최초의 문자 기록을 볼 수 있다. 로마 시대 이전 소금 선지에 만들어진 거주지 생산에서는 세 가지 점이 두드러진다. 첫째, 소금은 10개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점이다. 랑케는 소금 생산지를 350개소로 추정하고 있는데 갈리아에 100개소, 독일에 33개소, 잉글랜드에 200개소, 그리고 기타 지역에도 여러 개가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생산지가 밝혀질 것이다. 둘째, 이런 지역들의 대부분은 생산 규모가 작고 기껏해야 지역적인 중요성밖에 없었지만 알프스 산맥 동쪽 지역의 몇몇 생산지는 규모가 컸고 다른 지역에도 소금을 공급했다. 셋째, 소금 생산에는 온갖 기술이 동원되었는데 가장 흔히 쓰인 기술이 소금 생산지의 사근파리 가루나
재를 이용해 소금물을 인위적으로 증발시켰던 것으로 때로 이 과정에서는 도기 안에 소금기가 있는 흙이나 모래 또는 재를 넣고 장작으로 데워 강화시키기도 했다. 이 기술은 독특한 브리크타주, 소금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편이나 막대기 등의 도구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켈트 사회의 소금 산업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되었다. 즉 주요 증발지 몇 곳, 소규모 증발지 다수, 그리고 다른 소규모적 생산 기법을 채택한 지역 몇 곳이었다. 주요 증발 지역 세 곳이 잘츠카모구트, 잘츠부르크, 작센 연전의 성구지인 할슈타트, 할라인, 할레였다. 이 지명은 소금 생산을 뜻하는 헬 또는 칼이라는 단어가 변형된 것으로 이런 이름들은 모두 소금 생산을 위한 거주지 또는 소금 생산이 거주지의 주요한 기능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중 할슈타트가 가장 오래되었다. 할슈타트는 기후가 건조해져 체험이 촉진된 기원전 1000년경부터 압영광을 개발했다. 기원전 9세기부터는 대서양 연안 지역의 기후가 습해지자 할슈타트는 소금을 얻기 위한 원료로 소금물을 이용했는데 이것은 바로 로마인들이 발견한 방법이었다. 할라인의 체험소에 있는 지하의 호수, 관광용으로 인기가 높았다. 필토베스는 염전에서 인부 150명이 동시에 작업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꾼들을 먹일 음식을 수입해와야 했던 탓에 할슈타트는 특별한 산업단지로 취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할라인의 초기 역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처음에는 압영광이었다가 뒤에 소금물을 이용해 소금 생산을 하는 곳이 되었다. 할라인은 할슈타트보다 약간 늦게 소금을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기원전급 무렵에는 생산면에서도 할슈타트를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낭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켈트 시대 후기에 뒤룸베르크, 할라인의 소금 생산지는 소규모의 읍내 정도였을 것이다. 이것은 이 지역이 거주지와 소금가마, 기타 여러가지 부속 건물들이 대략 1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덮여 있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소금 산업의 발달은 라텐 문화 시대에 걸쳐 계속되었으므로 할슈타트조차도 할라인, 뒤룸베르크에 비할 때는 볼품없어 보일 정도였다. 할레는 할슈타트와 할라인에서 증발 기술을 도입한 기원전 500년 이후부터 발전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곳의 생산량은 무시 못할 정도로 늘어나 이 지역의 126개 지부에서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대표적 증거인 브리크타주가 발견됐다. 그 외에 브르타뉴, 모르비앙주, 체너제독, 로렌, 프랑크푸르트의 나후하임 동부, 비르텐베르크의 슈가벤 할, 티롤의 할, 월턴에서 템스강까지의 에식스 해안과 워시 주변의 펠랜드, 그리고 프랑스와 벨기에 국경의 라판 등이 소금을 소규모로 인공 증발시켜 생산하는 지대였다. 나중에 소금 생산지의 성구가 된 주요 생산지와는 달리 소규모의 생산지는 대부분 발달하지 못하고 단지 자체의 수요만을 충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펠랜드 염전들은 평균 너댓 명의 일꾼들만을 고용해 소금을 생산했고 그 생산도 자급자족을 하는 선에서 이따금씩 이루어졌다. 흡사 빵 굽는 일이나 배 짜는 일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산한 소금을 모두 합하면 그 양이 꽤 많다. 모르비앙의 염전들은 좋기 60만 명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연 400톤 정도의 소금을 생산했고 세유에서는 브리크타주를 이용한 작업을 통해 외부 시장으로 팔려나갈 정도의 많은 소금을 생산했다. 23개소의 증발지가 있는 에식스 해안은 농도가 짙은 소금물을 사용했는데 그 생산량이 꽤 많았다. 영국의 일부 지역들은 로마 시대 이전에 소금을 수입했지만 수입업자들은 에식스나 본토에 소금을 실어나르는 행위로 인해 비난을 받았으리라고 낭킹은 추정하고 있다. 문명 소금 때문에 카이사르 시대의 영국에서 콜체스터는 우월한 위치를 차지했을 것이다. 몇몇 생산지는 나무를 떼 소금물을 증발시키는 방법이 아닌 다른 기술들을 이용했다. 카탈루냐 지방의 카르도나에서는 암연갱에서 소금을 팔았다.
노퍽주의 카스턴에서는 17세기에 채용했던 천일제헌법을 이미 그 이전부터 이용했을 것이다. 도시주의 킴머리지에 있는 골터 갭에서는 나무 대신 유모쉘, 오일쉘, 가열할 경우 상당한 양의 석유를 생산하는 고체 유미를 포함한 세립질 퇴적함을 연료로 이용했다. 질랜드에서는 바다나 염천에서 소금물을 직접 얻지 않고 식물이나 진흙에 함유된 소금제를 여과시켜 간접적인 방법으로 얻었다. 뒤에서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의 세계에서 다시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염도를 높이고 연료를 절약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과거를 답습하거나 미래를 예견하고 있는 이 방법들이 천연 소금물과 땔감에 기초한 소금 산업 전반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로마 시대 이전 다양한 교역망 분배. 켈트 유럽에서 소금은 맥주나 직물처럼 대부분 가정에서 생산되고 소비되었다. 주요 생산지인 세유, 에식스, 모르비앙 세 곳은 비록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생산량은 다른 지역의 시장에 공급할 만큼 충분했고 분배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분배는 거래와 동의어가 아니다. 근대 이전 사회에서 분배된 양의 태반은 교환보다는 증여의 형태를 띠었다. 하슈타트에서 발굴된 풍부한 부장품들은 상행이나 시장과 같은 곳을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와 재분배라는 측근 시스템, 팔레이스 시스템을 통해 얻은 것이었다. 물론 카이사르가 메르쿠리우스는 갈리아에서 가장 대중적인 신이며 최소한 로마인들에게는 거래의 신이었다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분명 거래는 있었다. 증여든 교환이든 아무튼 상당량의 소금이 켈트 경제 공동체 내에서 분배되었다. 할슈타트에 있는 끓여서 소금을 만들던 집의 내부 중앙의 큰 철판의 위에서부터 여러 개의 기둥이 내려와 있다. 왼쪽엔 수차가, 오른쪽에는 만든 소금을 담아 놓은 통들이 줄지어 있다. 분배는 크게 두 개의 주요 교역망을 따라 이루어졌다. 첫째는 할레, 하슈타트, 할라인, 슈바벤 하를 한 종점으로 하고 모르비앙을 다른 종점으로 하는 동서 교역망으로 이곳에서 갈리아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오베르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소금을 공급했다. 콜체스터를 한 종점으로 하고 비크, 모엠비크, 마르샤를 또 다른 중점으로 하는 남북 교역망은 교역 규모는 작았지만 대벨기카 중심에서 드시건라고 부를 수 있는 영국 남동부와 칼리아 북동부의 고지에 주민에게 소금을 공급했다. 이 교역망이 특히 중요했던 것은 동유로부터 모피가, 발트의 연안으로부터는 호박이 유입되는 또 다른 원거리 교역망과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슈타트는 물자의 집산지였다. 식량, 구리, 주석, 무기를 수입했고 특히 기원전 600년경에는 아프리카의 상아 등 지중해의 귀중품을 제술줄용으로 수입했다. 이 같은 수입품들의 비용은 소금, 모피, 호박을 수출해서 받은 대금으로 충당했을 것이다. 하슈타트에서 발굴된 부장품들을 보면 이 지역이 바이에른, 이탈리아 북부, 슬로베니아, 북아프리카, 발트의 지방과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금은 남북 교역망에서 도입되어 수로와 도로의 교통요충지였던 아미행으로 분배되었다. 초기에 또 다른 소금 교역망은 생말로, 햄셔, 콘윌로 이곳들은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영국과 대륙을 이어주는 해상로였을 것이다. 스라본에 의하면 페니키아인들은 주석을 사기 위해 영국에 소금을 수출했다고 한다. 영국 해협의 건지 섬에서는 라텐 문화 시대 기원전 5세기 중반의 켈트족이 알프스 남쪽에서 그리스와 에트루리아 문화의 영향을 받아 시작된 문화, 그 뒤 4세기 동안 켈트족의 확장과 함께 몇 단계로 변화했다. 그리고 아마도 하슈타트 시대에는 소금을 생산했을 것이다. 햄프셔주 크라이스트 처치 항해 헤니스트버리 헤드에서는 켈트산 포도주와 생말로에서 유입된 브리타니 동전, 갈리아산 포도주가 발굴되었고 구리 청관석 염전이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생말로는 브리타니에서 소금을 수입해서 콘윌로 수출했던 건지성과
행 이스트버리의 교역 요충지였던 것 같다. 생말로 자체가 툴루즈와 마실리아 형제의 마르세유를 경유해 좁은 켈트해와 지중해를 이어주었던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것의 이상의 것들이 주요 교역망이었다. 그것을 넘어서는 교역망들이 핀란드에서 생산한 소금을 영국의 배우지까지 운송한 포스웨이, 영국을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가로지르는 로마 제국 시대의 주요 도로와 같은 소금길 비아살리에 이었다. 또 셰포드의 염전과 디칠링스로서부터 서양가의 염전과 연결된 위드 지방, 남부의 통길, 이스트 서시, 서리, 햄프셔 지방의 중심, 이대로 오즈까지 소비자들에게 소금을 공급하는 길도 있었다. 로마 시대 이전, 인간의 생계를 위하여 소비. 일반 경쟁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역사에서도 소비를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소비는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것, 즉 인간의 필요에 의해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소금의 소비는 생리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말로 완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는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다. 사람의 몸은 피부 속에 갇힌 작은 바다이며 소금 용액은 혈액, 신경, 자극, 심장의 작용에 필수적이다. 소금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이견이 분분하지만 지금은 대략 하루에 3g, 1년에 1.4kg 정도가 필요하다는 설이 유력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느 사회에서든 이 양을 크게 초과해 섭취할 뿐만 아니라 전투적인 사회에서도 대부분 적정한 필요량을 넘어서는 연간 2.5kg에서 4.5kg을 섭취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사실 사람들이 고기나 생선, 아니면 벌레를 충분히 먹기만 한다면 소금을 과잉 섭취한다 해도 생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몸에 흡수된 불필요한 소금은 대부분 소변을 통해 배출된다. 이 때문에 소금 소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좋다 또는 나쁘다라는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소금 소비는 생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것이다. 플리니우스는 소금을 필수적인 요소 necessarium elementum로 묘사했는데 그것은 소금이 생명유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기, 비타, 휴메니어를 위한 것이라는 의미다. 소금을 소비했던 켈트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금을 생산하고 분배했는데 카이사르가 남긴 기록과 고고학에서 이룩한 성과를 통해서 이해돼야 할 수 있다. 켈트 사회는 지중해 사회에 비해 목축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가축을 많이 길렀다. 특히 돼지는 각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육했다. 점토성, 토양을 갈 무거운 쟁기가 없었으므로 경작은 넓은 고지에 집중되어 있었고 재배하는 주요 작물도 염분이 많이 함유된 보리였다. 이 때문에 켈트 사회는 소금이 그렇게 절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보면 사정이 달랐다. 켈트 사회는 우수한 청동 무기와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한 정복사였으므로 켈트족이나 게르만의 군인 엘리트들이 바스크족인 주민들을 지배했다. 이 지역은 인구가 좀이라고 식량이 풍부했으며 인구가 희박한 지중해 연안 지역에 비해 인적 자원이 충분해서 엘리트들에게 부족함 없이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카이사르에 관심을 끌었다. 이곳은 웨일즈인 켈트 종족의 문화로 콘월인이나 브리타니인도 이에 속한다. 사회로 정치적인 상부구조는 허약했지만 보호자와 예습자, 요새와 마을이라는 체계를 통해 조직이 되어 있었다. 이런 체계의 주요 제도 중 하나가 레굴루스가 자신의 전사와 근위병에게 베풀었던 연회였다. 이를 피안나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베올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호르트가르 왕의 성 헤오로트의 그렌델이라는 괴물이 10년 동안 나타나 병사들을 죽였다. 어느 날 베올프라는 영웅이 부하들을 이끌고 와 괴물을 처치해 주겠다고 하자 호르트가르 왕은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베올프를 대접했다. 연회를 위하여 고급스러운 요리가 준비되었는데 이 요리에는 맛을 더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 소금을 넣었다. 집에서는 절대로 맛이 없거나 상한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 되었다.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소금의 양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요리사는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었다. 플루타르코스는 소금을 가장 고귀한 식품이라고 했다. 양념이야말로 음식의 기죽이라는 것이다. 옛날에는 미식법은 사회적인 위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한 표현이다. 이처럼 켈트 사회에서 소금은 사치품이었다. 소금이 대체로 고급 요리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플랑드르산 소금은 그 지역의 특산품이었던 햄을 절이는 데 쓰였다. 또한 소금은 생선을 저장할 때와 가죽을 손질할 때도 사용되었다. 소금은 사치품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그 양이 풍부했다. 아마 켈트 사회에서 소금의 대부분은 곡물 요리, 특히 포리지, 오트밀에 우유나 물을 넣어 만든 죽을 만드는 데 쓰였을 것이다. 수역과 채집 생활을 하는 동안은 소금에 대한 사람들의 취향이 한정되어 있었다. 소금의 용도에 관한 그리 과하지 않은 사치의 가능성이 나오게 된 것은 곡물 요리가 등장한 이후부터였다. 소금이 쓰이게 된 또 다른 대상이 바로 버터인데 버터는 그 자체로 호사스러운 음식이었다. 서기 1세기경에 로마인들은 버터를 영국 음식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 후 1000년이 지나 기랄두스 캄브렌시스는 손님의 불만을 웨일스식 재치로 이렇게 묘사했다. 안주인께서는 소금에 버터를 거의 넣지 않는 점 빼고는 그만이지. 두 가지 상품을 재치있게 뒤바꿔 표현한 말이었다. 여기서 하나는 평범한 품목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특별한 품목이었다. 이것은 파리의 사례가 상륙했을 당시와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독일의 할에서 끓여서 송을 만들었던 장치, 비교적 풍부했고 사회적 분화에 기여했다는 면에서 소금은 로마 시대 이전 유럽 사회에서는 중요 상품이었음이 분명하다. 소금에서 갈리아라는 특징적인 이름이 유래했는데 이 이름에서 파생된 다양한 형태의 이름 갈리치아, 갈라티아, 그왈리아, 갈리아, 왈론, 왈라키아, 블라키아, 몰도, 블라키아들은 스페인 북서 지방에서 아나톨리아 중부지방을 비롯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라살 대학의 미로슬라브 라분카는 우크라이나어의 갈라치어라는 말이 할라치가 라틴어화한 단어이며 이 단어가 그리스어의 할스에 해당하는 암령쟁과 염천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해석이 사실이라면 그 외 갈라치아와 지명이 같거나 유사한 몇몇 지방에도 해당될 것이다. 하이슈타트는 투주골르 염전을 뜻하는 터키어에 있는 아나톨리아의 갈라티아나 지중해 지방에 비하면 임산적이었다. 왈라키아에 있는 카르파티아 산맥에는 암령갱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고대부터 소금을 채취했다. 에스파냐의 갈리시아는 묘하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소금 생산과는 관련이 없는 지역이다. 이 점은 웨일스와 왈론스도 마찬가지다. 원래 소금과 관련되어서 붙여졌던 이 지명은 뒤에 로마화된 주민을 지칭하는 말, 특히 로마 군단이 철수할 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남겨둔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었다. 물론 바키아의 블라키아인의 경우에는 소금과 로마인의 철수 이 두 가지 모두와 관련 있었고 성 바울이 갈라디아 국경 근처 골로새의 기독교인들에게 소금을 친 듯 언제나 말을 은혜로이 할 것이라 골로새서 44장 고했을 때나 조아노 마르토렐이 티랑로 블랑에서 브루타뉴의 영웅을 소금바이와 혈통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은 분명 소금과 갈리아인 사이의 관계를 더 잘 인식하도록 넌지시 암시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지중해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 시대 이전에 유럽은 소금의 땅이었고 그곳의 주민들은 소금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부의 원천 아메리카. 이제 로마 시대 이전에 유럽에서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아메리카로 가보자. 하지만 유념해야 할 점이 있는데 연구 대상이 단지 시대나 지역을 달리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규모에도 변화가 있었다. 당시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는 5천만 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켈트 유럽의 주요 생산지, 분배경로, 소비 중심지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지만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그다지 많지 않다. 소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리적인 면이나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다. 우선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아메리카인들은 특정 지역에 몰려 살고 있었다. 인구의 3분의 2가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고원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기 유럽인들은 바로 이곳에서 온전한 형태는 아니었더라도 전형적인 아스텍 문명과 잉카 문명을 관찰할 수 있었다. 추위와 습기로 인해 고원에서 살기가 어렵게 되자 사람들은 멕시코만의 해안가 평지나 아마존강 상류와 그 지리로 퍼져나갔고 그들의 문명도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 아스텍인이나 잉카인들처럼 마야인들도 늘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베니 평원의 마운드 문화도 일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덕분에 센트럴 산맥 및 중앙아메리카 산맥의 고지와 저지는 비교적 조사가 잘 이루어졌다. 둘째, 이런 산맥들의 양쪽 끝자락이나 여기에 부속된 초원지대, 내륙 깊숙이 고립된 로렌시아 대지, 에팔레치아, 베네수엘라, 마투그루스의 산지에 살았던 주민들은 선교사, 변경 개척자, 인류학자들이 활동했던 역사 시대에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했다. 콜럼버스 이전의 아메리카 대륙의 소금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포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인류 발전의 주류를 이루는 지리, 수, 기술, 사상과 맞닿아 있는 문명의 최소한의 두드러진 특징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콜럼버스 이전 시대 다양한 소금 생산 기술 생산. 콜럼버스 이전 시대 아메리카 대륙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인구면으로 볼 때 로마 제국이나 한 나라에 비해 소금 생산지가 아주 적었던 반면 켈트 유럽에 비해서는 소금 생산 기술이 다양했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아메리카가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대륙은 언어가 다양했고 문화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아스텍인이나 잉카인들도 서로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아메리카 대륙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나간 탓에 접촉은 주로 동서로 이루어졌다. 소금 생산에 대해서는 먼저 산맥을 조사하고 그 다음 이 산맥들 양쪽 끝자락과 인근 지역을 조사하면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소금이 볼리비아 동부 평원의 마운드 문화가 있었던 곳에서 생산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문명은 식사로 섭취하는 여분의 소금과 농업에 그 바탕을 두고 있었음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이다. 앤소니 앤드류스는 과테말라와 유카탄에 존재했던 마야 문명의 소금 생산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바 있다. 그의 조사에는 생산지가 세 군데로 나타나 있는데 중요도 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가 바닷물을 염분이 있는 모래에 여과시켜 염도를 높인 후 인공적으로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소금을 만든 태평양 연안의 시아파스, 과테말라, 살바도르다. 둘째는 멕시코의 라콩코르디아, 과테말라의 시카플라스와 아마티틀란 호처럼 여무나 염천의 소금물을 인공적으로 증발시키거나 햇빛에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한 내륙의 염전이다. 셋째는 격자 형태로 만든 염지에서 햇빛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했던 유카탄 북부 연안이다. 태평양 연안과 오지의 염전은 마야 문명과는 너무 멀어 그 중요성은 지역적인 선에 그쳤다. 오늘날 라콩코르디아는 연간 250톤, 사카플라스는 1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에는 이 지역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더 컸다. 도미니카에 귀화한 영국인 토머스 게이지는 17세기 초 내륙의 염전을 방문해 시카플라스의 주 거래 물품이 소금이며 아마티틀란의 부는 주로 이곳에서 생산되거나 호수에서 채굴되는 소금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그러나 유카탄은 생산지로서 중요시 되었고 규모도 더 컸다. 어떤 에스파냐인의 기록에 따르면 1603년에 소금 생산량은 17,300톤이었다고 하는데 이 양의 절반 정도면 마야의 저지대에 사는 주민 300만 명에게 공급하기에 충분했다. 유카탄이 햇빛에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했다면 10세기 당시에 이곳의 염전은 규모면에서 아마도 세계 제일이었을 것이다. 멕시코 고원의
테노치티틀란 근교에 염천이 있었다. 토머스 게이지는 멕시코시티는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소금을 생산하며 그중 막대한 양을 다른 지역으로 판매한다. 그중 일부는 필리핀 제도에까지 수출한다고 기록했다. 카르멜 수도회의 수사였던 에스파냐 사람 바스케스 데 에스피노사는 1620년에 호수 북쪽으로 여행하면서 쓴 기록에 이어 도착한 마을이 오르틀란으로 이곳에 주 수입원은 염천에서 생산한 소금이다라고 적고 있다. 또 콜리마 과달라하라를 따라 멕시코시티의 북서부에는 중요한 염천지대가 있었다. 미국의 대 맨디자발은 멕시코권에서는 고대 소금 작업장과 원주민들 사이에 밀접한 상하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소금은 대부분 천연염수를 인공적으로 증발시키거나 염투에 물을 부어 이를 증발시켜 생산했다. 소규모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생산하는 곳들도 안데스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어떤 에스파냐인 보고자는 1609년 리마의 아우디엔시아를 풍부한 소금 공급지라고 묘사했다. 쿠스코 방향의 도로변에 위치한 그라만가에는 암염으로 이루어진 신비한 언덕이 있었고 쿠스코에는 염수가 그리고 그 외 많은 지역에도 염토나 염수가 있었다. 예수의 선교사 호세데 아코스타는 쿠스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쿠스코 근처의 어떤 농장에서는 소금기 있는 샘물이 솟아나는데 이 물이 흘러 품질이 뛰어난 순백색 소금으로 변한다. 만일 다른 나라였다면 이것으로 큰 부를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극히 적은 양의 소금만 생산하고 있다. 바스케스 데 에스피노사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다. 한랭한 구원 한가운데에 제용업자들이 모여 사는 작은 인디언 부락이 있다. 이 부락은 아우카레를 비롯한 4개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항아리에 소금물을 끓여 양질의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까닭에 이 부락은 라쌀이라고 한다. 그러나 안데스의 염전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샹탈, 카야베가 연구한 바 있는 키토 북부 오타발로족 마을에 있는 산타 카탈리나 데 라살리나스다. 1600m 고지에 있는 이 마을은 알티플라노와 해안가 평원과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전형적인 건조 윤가스로 염토의 물을 여과시킨 뒤 장작불을 떼 소금을 대량 생산했다. 원주민과 이주 노동자들이 소금을 생산했던 이곳은 라파르티미엔토 스페인어로 분배라는 뜻. 식민지 시대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 왕이 일부 식민지 개척자들에게 인디언을 강제 노동에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가 실시된 오타발로에서도 가장 부유한 마을이었는데 오타발로 자체가 키토의 아우디엔시아에서 부유한 축에 속한 지역이었다. 이곳 주민들은 로드리고 데 살라자르 지역의 주도적인 정복자라는 평을 받았다. 바스케스 데 에스피노사는 콜롬비아의 안티오키아 근교에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 초기의 일부 인디언 지역에서는 이런 염천들을 이용해 무역과 상업에 활발하게 종사했다. 그들은 물을 끓여 대량의 소금을 만들어 나라 전역에 판매했다고 묘사했다. 콜롬비아의 또 다른 중요한 소금 생산지가 지파키라의 암염돔인데 마리안느 카르달레 슈림프가 이 지역의 고대 제염업에 관해 연구한 바 있다. 산맥의 양안과 그 인접 지역의 염전들은 규모가 작았고 생산 방법이 좀 더 다양했다. 오레건의 제염업자 야나라고 한다. 는 염습지에서 채취한 마른 진흙을 이웃 마을에 판매했다. 바스케스 데 에스피노사는 칠레의 산마르크 데 아리카 남부에 대해 이렇게 사람이 설 수 없는 사막에서도 어느 곳이 됐든 손가락으로 모래를 조금만 헤집어 보면 소금 덩어리를 찾아낼 수 있다. 이 소금은 희고 품질이 좋으며 전세계에 공급하고도 남을 만큼 그 양이 많다고 기록했다. 또 남쪽으로 컨셉션 너머에는 밀물을 따라 바닷물이 강으로 밀려 들어온다. 사람들은 이 바닷물에서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을 뿐만 아니라 소금이 함유된 이 바닷물을 막아 뜨거운 햇빛에 말린다 라고도 기록했다. 네바다주의 세인트 토머스에는 인디언의 암염갱이 있었고 애리조나주의 캠프버디에도 13세기에 개발된 20m 깊이의 암염갱이 있었다. 루이지애나주 퍼티트 앤스는 암염지대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서 브리크타주가 발견됨으로써
콜ум비아 이전 시대의 염천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아메리카의 동부 지역에는 후에 유럽인들이 이용했던 염전이 두 곳이 있었다. 이곳 시로키스 근교 오는다가에 있는 염전과 뉴욕, 일리노이 주의 쇼니타운에 있는 염전으로 1646년 오는다가에 대한 신부 제롬 랄르망의 보고서와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쇼니타운에 있었던 브리크타주의 흔적으로 미루어 애초 인디언들이 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남아메리카 동부에는 나중에 네덜란드인들이 체계적으로 개발했던 베네수엘라의 아라야 석호에 있는 마라카이보 호수는 천연염전으로 이것은 인디언들이 최초로 개발했다. 오리노코 강에서 카시키 아래 운하를 거쳐 네그로강까지 여행했던 알렉산드 폰 훔볼트는 하티바에서는 육수와서와 야자 열매를 태워 소금을 제조한다. 하티바 인디언들은 또 쿠푸나라는 유명한 열대산 덩굴 식물의 재를 추출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파라과이에는 판타널 근처에 포트 올림포와 아크시온 근처에 람바레와의 범람원이 있었다. 아르헨티나에는 살리나스 그란데스라는 거대한 염습지가 있었고 산루이스의 베베데로 호수가 슈부트 주의 여러 지역에 있었다. 진흙소금, 모래소금, 천일염, 암염, 염수, 조호소금, 제염, 강소금, 늪지소금 등은 질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희소성과 상위점을 가지고 있다. 콜럼버스 이전 시대 선물과 답례 시스템 분배.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아메리카는 소금 분배 면에서 극단적인 형태를 보였다. 즉 어느 곳은 정교한 계획경제에 맞춰 소금 분배가 이루어졌던 반면 또 다른 곳은 원시적인 자유시장경제에 맞춰 소금 분배가 이루어졌다. 한편으로 샹탈카야베는 산타카탈리나가 잉카 제국의 계획경제라는 맥락하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는 카를 폴라니가 재분배라고 했던 아메리카의 비상업적 교환체계의 변형인 수직적 교환체계 Vertical Archipelagos의 한 요소로 가능했다. 중화안데스 산맥은 높이와 동서의 위치에 따라 생태 환경이 달랐다. 해안의 사막지대는 생선과 구원우를 공급했고 서쪽의 건조한 윤가스는 피망과 소금을, 한랭한 고원과 서늘한 추지는 감자와 옥수수를, 동부의 습한 윤가스, 볼리비아 서부의 습윤 아열대 지역은 코카, 금, 카사바, 야생벌꿀을 공급했다. 잉카 제국은 시장을 통해서 상품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안데스 구원을 중심으로 양쪽 지역을 연결했던 선물과 답례 기프트 앤 카운터 기프트라는 시스템에 의해 상품들이 분배되었다. 당시 이 지역의 중심부들은 쿠스코로 난 잉카 도로를 통해 남북으로 연결되었다. 산타카탈리나는 키토 북부의 수직으로 연결된 군도의 일부였다. 이곳 노동자들의 일부는 영구 거주자들로 소금을 공급하는 대신 의복, 코카, 곡물을 지급받았다. 임시 이주자들은 이보다 수가 더 많았는데 키토의 관리들이 인부로 데려온 사람들이었다. 키토의 관리들은 그렇게 거두어들인 소금으로 동부의 윤가스에서 금을 구입해 쿠스코에서 태양신을 경배하는 의식에 사용했다. 태양과 대지의 산물인 금은 이 땅의 현현한 태양인 타완틴 수유 제국에 바치는 충성의 상징이었다. 또 한편 레비 스트로스는 오레곤 주의 야나들이 생산한 소금은 생선, 모피, 담배와 같은 상품이나 진주, 주기와 같은 유사화폐와 원시시장 시스템에서 교환되었고 심지어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드소토 탐험대는 아칸스에서 소금이 생산되었음을 발견했고 인디언들이 가죽이나 외투를 교환하기 위해 여러 지역으로 소금을 운반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오나테는 1599년 뉴멕시코에서 쓴 편지에서 염전은 부 그 자체다. 소금은 이 야만인들에게 보편적인 상품이며 일상적으로 애용하는 음식이다. 이들은 우리가 설탕을 먹듯 소금을 먹는다고 했다. 다음으로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콜럼버스 이전 시대 문화적 선택의 차원에서 소비에서도 극단적인 묘사를 찾아볼 수 있다. 레비 스트로스는 오레곤주의 클레마스족과 모독족은 소금을 이용하지 않았던 반면 남쪽으로 이들과 이웃하고 있었던 아코마위족과 윈트족은
야나로부터 소금을 대량으로 도입했다고 했다. 아마존강 유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레비스트로스는 수많은 부족들이 가령 남비콰라 부족은 소금 맛을 견딜 수 없어 했지만 소금을 즐기는 그 외 부족들은 쓴맛이 나는 천연 소금을 대량으로 이용했다. 사실 매운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부족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고 썼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쿠스코에 소금이 많다는 아코스타나 오나테의 증언과 또 이와는 달리 세계의 모든 사람들 중 남아메리카의 원주민이 소금을 가장 적게 소비한다. 그들은 채소를 주로 먹기 때문이다. 라는 폰 훔볼트의 주장은 이런 극단적인 면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면은 생태 환경이라는 용어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 로키 산맥과 마트그로스 고원의 생태 환경은 너무 획일적이며 한결같이 원시적이다. 이 지역들은 사냥, 옥수수, 카사바의 문명이다. 설명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사회구조와 꿀, 피망, 담배 등의 소금의 대체품을 살펴보아야 한다. 마트그로스 고원 동서쪽에 살았던 남비콰라 인디언들은 유난히도 획일적인 공동체였다. 사회구조 내에서 유일하게 안정된 단위가 결혼한 부부였고 그 외의 사람들은 몹시 유동적인 삶을 살았다. 합의로 성립된 이곳의 권위는 극히 인격적이었다. 이곳 남비콰라 사회는 다른 인디언 사회, 가령 계층과 신분관념이 강했던 판타날 저지의 카두베오족이나 마을재산 시족, 계급체계가 복잡했던 마트그로스 중부의 브루로족, 부인을 여럿 거느리는 영향력 많은 추장이 지배했던 조직이 복잡한 아마조니안 변두리의 투피족과는 사뭇 달랐다. 이곳 남비콰라에서는 사회적 지위를 따지지 않았으므로 부족민들은 소금이나 피망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담배와 꿀은 널리 이용했다. 반면 투피족은 소금과 피망을 사치품으로 이용했고 담배는 철저히 거부했다. 이런 기호식품들을 도식으로 그려보자. 레비스트로스는 아메리카의 신화를 분석하면서 요리의 기호체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요리의 기호체계가 동물, 음향, 기상, 천문, 성 등의 여타 기호체계와 조합을 이룬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졌다. 기호체계는 신화의 원형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요리의 기호체계는 실제의 섭생 방식 이면에 있는 문화의 하부구조인 미식학 그 자체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기호체계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소금과 꿀로 대표되는 자연이라는 수평축이다. 소금과 꿀은 맛이 짜고 달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지만 자연에서 얻어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담배와 피망으로 대표되는 문화라는 수직축이다. 담배와 피망은 자극성과 매움이라는 상반된 특성이 있지만 재배와 가공을 필요로 하고 연기화제의 형태로 자연에 환원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인간 사회가 자연과 문화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담배와 꿀, 꿀과 피망, 피망과 소금, 소금과 담배라는 네 가지의 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조합으로 소금과 피망을 섭취하지 않고 단 것을 좋아하며 상습적인 흡연을 하는 남비콰라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합의 예로 카두베오족과 보로로족 그리고 남아메리카인들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 남비 인디언들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 야생에서 채취된 꿀을 좋아하고 그들이 가장 즐기는 조미료인 피망을 자연과 문화의 차단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조합으로 소금과 피망을 섭취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투피족을 예로 들 수 있다. 네 번째 조합으로 소금과 담배가 기후식품이긴 하지만 꿀을 먹지 않는 오레곤주 인디언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을 보면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아메리카에서는 소금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미료 가운데 하나였지만 극단적인 대접을 받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소금은 어떤 공동체에서는 보편적인 것이었지만 다른 공동체에서는 관가되거나 아예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품목이기도 했다. 폰 훔볼트가 남아메리카의 1인당 소금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적었다고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요인은 자연적인 것에서보다 문화적인 것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잿빛 소금의 대륙 아프리카. 식민지 이전 시대의 아프리카는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아메리카에 비해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근대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런 까닭에 아프리카의 소금 생산지, 분배 경로, 소비 형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사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아메리카와 식민지 이전 시대의 아프리카는 인구가 대략 5천만 명이었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차이점이 매우 크다. 이렇게 나중에 발달했거나 인도네시아, 이슬람, 유럽인들의 노예무역에 영향을 받은 곳을 제외하면 아프리카의 좀 더 제한적인 발달은 마야, 아스텍, 잉카 제국의 이상 발달과는 대비가 된다. 한편으로 방어 능력과 생존력이 강했던 아메리카의 푸에블로족은 남쪽으로 세력을 팽창했던 반투족이나 활력이 넘쳤던 근대 이볼란드족과 같은 아프리카 공동체 특유의 팽창력이 없었다. 또 아메리카 인디언 사회에서 야금술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니제르, 콩고 사회에서 일찍부터 철과 황동 기술이 발달했다는 점과 대조된다. 아프리카와 아프리카는 한편이 약하면 다른 편이 강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소금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켈트 사회에서 소금이 사치품이었다면 아메리카에서는 준사치품이었고 아프리카에서는 준필수품이었다. 즉 1인당 소비는 적었지만 생산이 집약적이었고 교역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소비의 폭도 넓었다. 그러나 이 세 지역의 1인당 소금 소비량은 원시시대의 최대 소금 소비량인 약 2.3kg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식민지 이전 시대 아프리카의 소금 세계는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두 지역은 마지막 지역보다 더 중요한 곳이었다. 첫 번째 지역은 대서양에서 홍해에 이르는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을 가르며 위도 방향으로 뻗어 있다. 두 번째 지역은 에리트레아에서 말라위에 이르는 대지구대를 따라 경도 방향으로 나 있다. 세 번째 지역은 벵겔라 해류에서 모잠비크 해협에 이르는 남아프리카의 사바나 지역으로 위도 방향으로 뻗어 있지만 그 길이가 훨씬 짧고 정확히 정의하기도 어렵다. 이 세 지역은 모두 아프리카의 역사적 지리학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다. 아프리카의 생태 환경은 이중단층을 따라 조직되었다. 우선 대륙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수평 방향으로 단일하게 뻗어 있는 연속된 단층들이 있다. 이 단층은 차례로 해안, 산, 사막, 사막 주변, 사바나, 습지, 사바나, 사막 주변, 사막, 산, 해안을 지난다. 둘째, 남북으로는 산맥이 갈지자로 뻗어 있고 단층, 지구, 호수가 수평 단층을 따라 위아래로 겹쳐 있다. 역사적인 면을 보면 1500년까지 아프리카는 세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었다. 첫째가 사바나로 이곳에는 곡물, 특히 기장을 주식으로 삼았던 반사막 공동체가 있었다. 둘째는 괴경, 특히 야암을 주로 먹고 살았던 반살민 공동체가 있었다. 셋째로 사막과 산림지대를 아우르는 지역의 수수, 가축, 바나나를 주식으로 먹고 살았던 호상 공동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반사막 공동체와 호상 공동체는 정치 조직이 잘 짜여 있었고 반삼림 공동체는 종교와 같은 사회제도로 잘 무장되어 있었다. 이런 구도에서 보면 반사막 국가로는 북부의 젠네 공국, 말리, 송가이, 소코토, 가노, 보르누, 카멘, 다르푸르 그리고 남부의 짐바브웨의 모노마타파 왕국, 보츠와나의 카마스, 앙골라에는 말람바의 퀸진가가 대표적이다. 반살린 사유로는 북부 어퍼 볼타,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부르키나파소의 모시족, 나이지리아의 유루바와 이그부족 공동체, 그리고 남부 카탄카,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남서부 지역과 포르투갈령 콩고의 여러 부족이 대표적이다. 호상국가로는 네구스 왕국, 카바카 왕국, 루안다, 부룬디의 투시족 귀족들, 스와질란드와 레소토의 반투족 주장들이 대표적이다. 식민지 이전 시대 아프리카의 소금 생산지 세 곳은 이 단층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사막의 암양갱에 토대를 둔 북쪽의 위도 방향으로 뻗어 있는 생산지는 북아프리카 사바니의 반사막 국가와 연결되어 있고 여모, 토염, 지엄의 토대를 두고 남북으로 나 있는 생산지는 대지구대의 호상 국가와 연결되었다. 또한 암양갱에 의지한 남부의 위도 방향으로 뻗어 있는 생산지는 아프리카 남부 사바나의 반사막 국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식민지 이전 시대 자연이 내려진 선물 생산. 식민지 이전 시대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 세네갈에서 다르푸르에 이르는 염전, 즉 아울릴, 이드제, 지금의 프레데리크로
서아프리카, 모리타니 중북부의 탄간초, 타가자, 타우우데니, 아마드로, 태기다, 망가, 파치, 빌마, 다르푸르에서 소금을 생산했다. 처음 5곳은 암영쟁들이다. 마우레타니아의 이드즐은 오늘날까지도 노천, 채굴지로 중요하다. 이곳은 라벤나의 한 익명의 저자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8세기 정도에도 가동되었을 것이다. 이곳을 1455년 카다모스토가 방문한 바 있고 16세기 초반에는 페르난데스와 파체코가 이곳에 대해 묘사한 바 있다. 태기다, 파치, 빌마에는 햇볕으로 소금을 생산했던 염천이 있다. 망가와 다르푸르에서는 염토나 재를 여과시켜 얻은 소금물을 끓여 소금을 생산했다. 골레커와 클라인만은 소금과 투아레그 사회에 대한 연구에서 바로 이 점이 발전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소비 증가에 대응해 생산이 늘었다는 것이다. 채굴이 가장 쉬운 암염이 처음 개발되었는데 그 개발 순서를 지역별로 보면 맨 먼저 이드즐이 개발되었고 다음으로 1352년 이븐 바투타가 무효사한 바 있는 타가자 암염갱이, 마지막으로 통복투라고도 한 서아프리카 말리에주 북쪽에 타우우데니 암염갱이 개발되었다. 특히 모로코가 타가자를 점유하면서부터 타우우데니의 중요성이 커졌다. 그 다음으로 개발된 소금이 천일염이다. 16세기 말 보르누이 마이 아프리카의 술탄들이 제기하면서 태귀다, 파치, 빌마에서 천일염이 생산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소금이 망가와 다르부르에서 생산된 토염과 제염으로 이것을 생산하는 데는 연료가 필요했고 값이 비싸고 귀했으며 염화 나트륨이 대량으로 섞여 질이 떨어졌다. 사실 18세기 다르푸르의 소금 생산은 대상들이 카이로로 실어 날랐던 소다의 부산물로 발전한 것이었다. 19세기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소금 생산지는 술탄의 영지인 보르누였다. 보르누의 소금 산업에 대한 연구에서 폴러브 주인은 1900년까지 보르누 경제에서 소금의 생산과 분배는 독특한 지위를 차지했다. 아마 식민지 이전 시대에는 아프리카의 어느 곳보다도 이곳의 소금 거래가 규모가 가장 컸을 것이다 라고 썼다. 이어그는 국가의 번영은 소금 생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보르누에서 여러 방법으로 생산되는 소금의 양을 합치면 연간 6,000톤에서 9,500톤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 생산량이라면 식민지전 시대의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 절반은 술탄 정부가 노예 25,000명을 투입했던 파치와 빌마의 사막 염전에서 생산되었고 또 다른 절반은 차드호 북서쪽의 사하라 사막 주변의 사바나 지대에서 생산되었다. 이곳에서는 염전주였던 귀족의 감독하에 임시 캠프에서 일했던 남부의 이주 노동자들이 여과시킨 소금물을 끓여 소금을 생산했고 또 일부 사람들이 주로 기장 포리지에 넣어 먹었던 소금과 유사한 염화나트륨을 채굴했다. 아프리카 북부에서 중요했던 또 다른 생산지가 타우우데니로 이곳의 연간 생산량은 5,000톤에 달했다. 타우우데니는 이전에 소금을 공급했던 니제르강 북부 유역의 타가자가 모로코의 술탄에게 점유되어 생산된 소금의 일부가 북부로 옮겨졌던 16세기에 대두되었다. 타우우데니는 술탄의 원정군이 남행 무역의 전초기지인 팀북투를 점령했던 1591년에 모로코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자 카이드 족장을 그 지역에 모로코 군인들이 선출하게 되면서 카이드는 독립된 권한을 되찾았고 한편 경제권은 팀북투의 실제적인 세력가였던 상인들에게 되돌아갔다. 팀북투는 채굴 작업을 하는 노예와 자금을 공급했고 타우우데니 공동체는 소금 대금으로 이를 구매했다. 타우우데니는 소규모 공동체로 주민 50명과 유동인구 200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생산성과 염화나트륨의 순도가 보르누보다 훨씬 높았다.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아프리카의 두 번째 생산지가 우간다에서 말라위에 이르는 염전이었다. 이 지역에는 엘버트 호 근처의 코베로, 조지 호 근처의 카세나이, 에드워드 호 근처의 카트웨, 빅토리아 호 근처의 각신기리, 탕가니카 호 북쪽의 우빈자, 루쿠아 호 근처의 이부나, 말라위 중부, 시와호 인근, 잠베지 북부, 루알라바와 카탄가의 지류 등이 포함된다.
이곳에서 가장 널리 쓰인 생산법은 염토나 채를 여과해 끓이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은 키베로, 루알라바 북부, 각신기리, 이브나, 중앙 말라위에서 사용했다. 아마도 이 방법은 가장 오래된 생산법이었을 것이고 이 지역에는 연료 또한 풍부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몇백 톤 이상의 소금을 생산하지 못했다. 이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컸던 생산지가 우빈자와 카트웨였다. 우빈자에서는 연간 1,000톤의 소금을 생산했고 카트웨에서는 500톤의 소금을 생산했다. 우빈자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5세기에 소금을 생산했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인공적으로 만든 구덩이에서 먼저 증발시켜 농축한 소금물이나 염천에서 끌어온 진한 소금물을 토기에 끓여 소금을 생산했다. 염천은 원래 루안다 출신의 빈자 술탄 3명의 소유로 이들은 해마다 번갈아가며 대리인을 통해 소금 생산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갔다. 그러나 사실상 노동자들은 이주민들로 이들 중 일부는 멀리 부룬디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 수는 연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이들 중 다수는 운반할 수 있는 한도인 약 23kg 정도의 소금을 만들 수 있는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만 머문 뒤 떠났다. 나머지 사람들은 좀 더 오랜 기간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산한 소금과 교환하기 위해 음식과 물건을 가져왔다. 후자의 사람들 중 일부는 특정한 염천에 대해 관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우빈자에는 오두막 200여 채에 3천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1878년 스탈린은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1제곱마일의 땅이 깨진 단지, 깐부기 불, 소금 찌꺼기, 불에 그을린 점토 덩어리, 허물어진 오두막으로 온통 뒤덮여 있다. 카트웨에서는 소금을 14세기 이후부터 채굴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여모의 소금물을 햇볕에 증발시켜 생산했다. 메클렌부르크의 아돌푸스 프레데리크 공작은 1910년에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이곳은 묘한 인상을 준다. 물은 멋진 적포도주 빛깔로 마치 피가 번지듯 발 밑으로 퍼져나간다. 노란 모래 언덕, 붉게 물든 물과 분리된 짙푸른 하늘은 너무도 대조적으로 보여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보지 못할 광경처럼 여겨진다. 소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생산됐다. 우선 햇볕에 물이 증발해 염화나트륨이 호수바닥에 쌓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고 물로 들어가 단순히 소금을 긁어 모으면 되었다. 둘째, 마야인들이 유카탄에서 소금을 생산했던 방법에 따라 햇볕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하는 방법을 계산할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방법도 이용했다. 작은 도랑 양옆으로 3 내지 5제곱미터의 널찍한 물통을 벽돌 쌓는다. 여기에 도랑의 물을 30cm 깊이로 채워 넣는다. 그러면 태양이 물을 급속히 증발시켜 엿새가 지나면 바닥에는 소금 덩어리만 남게 된다. 공작에 따르면 이렇게 얻은 소금은 호수 바닥에서 채취한 소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결이 고왔다고 한다. 가장 질이 좋은 소금, 분명 다른 광물이 가장 적게 섞인 소금이다. 물 표면 바로 밑에 떠있는 소금이었을 것이다. 여모는 토로 술탄의 소유였다. 술탄은 우간다의 대통치자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았다. 이들은 이후 벨기에와 영국 사이처럼 정치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다.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는 대서양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불규칙한 선을 따라 생산지들이 분포되어 있었다. 포르투갈령 콩고의 루앙고, 앙골라 은동고 왕국에 있는 관자강 어기의 은덴바, 모츠와나의 마카리카리 염전, 트란스발 북부의 주트판스베르크 염전, 탄자니아 연안의 펜바 섬이 이 지역에 해당하는 염전들이다. 루앙고와 펜바에서는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생산했고 마카리카리 염전은 사브카 즉 천연 염전이었다. 아마 초기에 주트판스베르크 염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반면 식민지 이전 시대에 가장 발달되었던 소금 산지인 은덴바는 북쪽의 이드질처럼 암연경에서 소금을 채취했다. 이런 염전들은 모두 반투족 주민들이 농업을 전파하며 아프리카 북부로 퍼져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발달된 것으로 보인다. 자주